네, 안녕하세요. 최상위권 되는 수리논술 김성수 수리논술 강사 김성수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수리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확실한 입결을 뽑을 수 있을 것인지 그 수리논술의 기회와 그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가감없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올해 합격자를 보고를 하면요, 저희 재원생 중 204명 중에 91명을 논술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의학결은 3명, 연세대 6명, 한양대 8명, 성균관대 8명, 이화여대 7명, 중앙대, 경희대 등을 합쳐서 91명의 그 합격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합격률이 제가 수업할 때는 보통 50%에서 왔다 갔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합격률이 높게 나오는지, 어떻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합격증을 모아 놓은 거고요. 일단은 수리논술을 준비하실 때 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올해 수리논술은 인원 자체를 많이 뽑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인원에 대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님들 올해 수리논술 인원 줄었다라고 들으셨나요? 네, 많이 줄었다고 들으셨죠? 그러면 실제로 얼마큼 줄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없어요. 수리논술이 줄었다고는 알고 있는데 막연하게 많이 줄었다고만 알고 계시지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로 줄었고 입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인 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논술은요, 인문 논술, 자연 논술 다 합쳐서 3.2%를 뽑는 전형이에요. 이 3.2%를 뽑는 전형인데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대표적인 학교는 345명이 준 연세대예요. 연세대가 345명이 인원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160명 정도가 인원이 줄었습니다. 자, 나머지 학교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인원이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인원 변동폭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연세대가 345명이 줄고 그 다음에 한양대가 160명 줄었다. 이 사실을 보면 연세대하고 한양대는 논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학교예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연세대하고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이 학교가 인원이 345명 줄었고 160명 줄었기 때문에 올해 수리논술을 준비할 때 논술 인원이 정말 많이 줄었다 라고 대부분들 말씀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머님들 지금 자녀분들이 이과 학생들이죠? 그래서 이 통계 자료를 보실 때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과 학생들만 한번 들여다볼까요? 연세대에서 345명이 준 건 맞아요. 맞는데 자연계열만 보면 100명이 줄었어요. 245명은 인문계에서 준 거죠. 한양대 볼까요? 한양대 160명이 준 건 맞습니다. 근데 이과만 보게 되면 이과는 14명 줄었어요. 사실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과 학생으로서 수리논술을 준비하는 입장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원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작년하고 비슷하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줄었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올해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입시 결과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원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인원이 실질적으로 논술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연세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0명 정도가 줄었는데 자연계에서 논술로 뽑는 인원은 올해 17.1%를 뽑습니다. 정시로는 31.3%를 뽑아요. 그러니까
20% 가까운 비율을 수리 논술에서 자연계 논술에서 인원을 충당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는 인원을 정말 조금 뽑는다고 하는데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의 인원을 자연계 논술로 뽑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 퍼센티지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이제 20% 정도를 뽑으니까 이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의학교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올해는 의학교의 변동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변동사항이 있냐면 전체 201명을 뽑고요. 부산대하고 이화여대가 유학과 논술을 폐지했어요. 자, 연세대 치의과 인원이 조금 줄었고요. 연세와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는 의학계열을 뽑습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 원주가 논술 반영 비율을 100%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변동 사항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논술을 준비할 때 내신 등급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리면 5등급까지는 특수한 과가 아니다라고 하면 5등급까지는 내신으로는 논술에는 유불리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직접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왜 그런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논술 전형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논술로 합격하는 겁니다. 내신의 반영 비율은 의대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논술을 준비할 때 중요한 부분은 내신보다 상대적으로 논술을 제외하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폭과 과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수능 최저를 맞춰달라. 논술로 사용하는 시간은 최소로 쓸 테니까 나머지 시간은 수능을 맞춰줘서 쓸 수 있는 가능성들을 높일 수 있게 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가톨릭대, 의예과하고 간호과는 제외예요. 광운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시립대, 아주대, 연세대 서울, 인하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기술산업대, 항공대, 한양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의 이제 모의고사 등급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유불리들을 찾아서 논술 전형이 필요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이 이럴 때 논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게 중요할까요? 자, 논술을 준비할 때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어요. 한 일주일에 논술에 몇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학생들은 대부분 많은 시간을 논술에 투자하지 못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10시간씩 70시간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논술로는 몇 시간이 필요하냐,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는 일주일에 70시간을 공부한다고 하면 논술로는 4시간 정도를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논술은 기본적으로 수능 수학처럼 수능에 대한 부분을 다룬 것처럼 개념부터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지금 몇 월 달이죠? 지금 이제 4월 달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논술 전형까지 앞두고 남은 기간을 따져보면 6개월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일 거예요. 중간에 중간고사하고 기말 대비 기간으로 주차가 빠진다면 6개월보다 더 시간은 적게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논술에 전폭적으로 투자해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대비할 때 중요한 점은요, 학생들이 수능 수학으로 배웠던 내용들을 얼마만큼 논술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효율적으로 사용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수리논술로 전이시키고 활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수능 수학과 수리논술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답이 나오면 끝납니다. 일례로 99%를 풀어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수능 수학은 빵점이에요. 논술은 답이 나오면 점수를 많이 받을까요? 받을 수 있는 점수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논술에 대한 부분을, 수능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수능은 답만 나오면 돼요. 근데 수리 논술은 답만 나온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리 논술에서는 과정을 어떻게 쓸 거냐, 논리를 어떻게 펼칠 거냐, 어떻게 읽고 해결해서 근거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답안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즉, 이 과정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채점자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 채점 받을 수 있느냐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수능 수학에서 배웠던 수학적 내용들을 수리 논술에서 최대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수업 때 강구해서 다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는 저는 빈출 유형, 구조, 단원, 유형, 세부 교과 분석을 해서 최소 시간을 투자한 만큼 최대 빈출되는 내용들을 다룰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문항들을 분석해보면 단원들은요, 보통 미적분이 36.8%, 수학 1, 2, 전 개정과정, 그러니까 나왔던 부분을 분석하니까 전에 개정과정 전 교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1, 2가 18.4, 미적분 1이, 기하 벡터가 16.1, 확률과 통계가 10.6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는 기하 벡터가 수능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논술에서도 상당 부분 출제되는 부분들이 감소될 걸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유형을 분석해보면 계산을 묻는 부분, 기본 교과를 묻는 부분, 증명에 대한 부분, 제시문 활용, 일반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또 보면 세부 교과를 분석했을 때 학교별로 저희가 그 세부 교과를 다 분석을 해봤을 때 몇 년치를 분석해보면 빈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별로 빈출되는 부분들을 수업 때 최대한 담아서 수업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자, 난이도를 분석해보면 최근에 난이도가 가장 높은 학교는 한양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양대인데 이 한양대하고 더불어 작년에는 경희대도 문제가 꽤 까다롭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학교별로 따져보면 한양대, 경희대, 한양대, 시립대, 카톨릭대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좀 높은 학교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난이도는 어떻게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냐면 난이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안 작성의 분량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높으면 답안을 짧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답안은 풍성하게 감점 요인들이 없도록 답안을 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답안을 쓴다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답안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높으면 간단하게 쓰세요. 그러려면 어떤 연습이 필요하냐면 핵심 근거를 추출하는 연습들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을 때는 핵심 근거를 추출하고 그 자체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돼요. 난이도가 만약에 낮게 되면 핵심 근거 추출한 것에 감점 요인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답안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매 시험마다 진행하면서 본인의 루틴을 완성해 가는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되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요, 이 과정들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 시간 대면 지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을 할애해서 시험을 보고 시험 본 내용을 답안을 작성하고 답안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매주 직접 대면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답안을 썼을 때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받고 어떤 부분에서 감점을 받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매주 확인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합격자가 그 확률이 합격 확률이 되게 높게 나오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머님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업하면 그 최소 투자로 최대의 효율을 뽑는다고 했는데 사실 막상 수업을 들여다보면 수업은 되게 처절한 수업이 진행이 돼요. 난이도도 많이 높여서 진행하고요. 그래서 그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사고하고 논증하는 과정들을 학생들한테 매 시간 타이트하게 진행시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수업에서 보시면 왜 입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아이들을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수업은 정말 처절하고 힘들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답안 쓰는 이 과정까지 하나하나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따라가면서 철저하게 논증하고 분석해서 이 1시간 내에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로 극대화시켜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입결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느낌을 학생들도 스스로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수업 시간보다 시험 시간이 훨씬 더 편했다. 그런 얘기들이 저절로 나오게끔 우리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야 입결이 나와요. 수능은 점수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점수에 맞춰서 지원하게 돼요. 수능을 잘 봐도 못 봐도 그 점수에 맞춰서 지원하는 거죠. 근데 논술은 그 레인지에 들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제한된 시간 내에 최적의 문제들을 고르고 난이도를 최대한 다양한 난이도 그리고 수업 전체적으로는 난이도를 많이 높여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편해지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 시험을 보고 나면 매주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가점 영역은 빨간색으로 채점을 받아요. 감점 영역은 파란색으로 체크를 받아요. 그래서 본인이 답을 썼을 때 왜 점수를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 그 이유들을 채점자의 기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 수업에서는 이 내용을 점수로 다 입력을 해요. 저희 자랑인데 시험 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수로 다 입력하고 나면 아이들이 아까 분석했던 그 자료에 따라서 난이도별, 단원별, 유형별, 세부 유형별 자료들이 분석되게 됩니다. 그럼 이 자료를 분석하는 이유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성적표를 제공하는데 전년도 저희 그 수강생 합격자들이랑 현재 이 학생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빈도들을 체크해 봅니다. 자, 이 성적표를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이유는 이 성적표 자체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학생들이 시험을 열심히 본 내용들을 제가 열심히 데이터화해서 체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3월 성적표인데요. 3월부터 8월까지 성적을 다 누적할 거예요. 누적해서 이 누적된 자료를 가지고 뭐 할 거냐면 9월에 원서 쓸 때 이 전체 자료를 다 분석해서 어느 학교, 어느 과에 쓰는 게 유리한지 이 자료를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컨설트 가이드를 제공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다 분석하고 나면 저희는 이제 그 정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시 모의 지원을 시켜볼 거예요. 6평하고 9평을 가지고 어느 학교를 쓰는 게 좋을지 그래서 한 90개 정도 대학들을 점검하고 시나리오를 잡아볼 겁니다. 시나리오를 잡은 거에 맞춰서 수시 원서를 어떻게 쓸 건지 결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분석한 대학별 문제에 따르면 학교별로 나오는 파트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채점받은 그 점수들을 이 프로그램에 입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적합도 분석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6평 점수를 입력하고 그럼 등급 컷이 분석이 돼요. 등급 컷이 분석이 되고
정시로는 어디를 쓰는 게 좋을 건지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비슷한 점수대에 있는 학교, 과들을 내신으로 어떻게 체크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과, 어느 대학을 쓰는 게 유리한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공학 계열도 체크하고 의학 계열도 데이터 시트가 다르기 때문에 또 따로 체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원서는 입시는요 9월에부터 이미 입시는 주사위가 던져진다고 생각합니다. 원서를 잘 써야 돼요. 원서를 잘 쓰지 못하면 이미 합격 확률 자체가 떨어져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고 죽기 살기로 풀고 노력했던 그 내용들이 실제 입시에서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집중해서 보여드립니다. 어떤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냐면 우리는 매 시간 시험을 봐요. 시험 시간을 측정합니다. 시험 시간을 측정하고 실전처럼 매번 시험을 봐요. 그래서 답안에 옮길 내용을 결정하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고민시켜요. 1번부터 풀 거냐, 2번부터 풀 거냐, 어떻게 푸는 게 유리할 건지, 점수를 많이 받을 건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얻은 결과를 활용하게끔 요구시킵니다. 논술의 구조상 이 부분은 점수를 받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제를 분석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점수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답이 안 나와도 논술을 합격할 수 있어요. 점수를 어떻게 쌓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을 내주셔서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수업을 하면서 진행하는 내용들은 일단 빈출되는 기출 문제들을 바탕으로 수업이 구조가 짜져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높여서 진행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고민이 될 만한 사항들을 가지고 주제별로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걸려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2주일 만에 문제를 100개, 200개 푼다고 해서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빈출들을 가지고 한 주제들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고민을 해보는 시간들을 쌓아가면서 합격 확률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6월이 지나면 논술은 준비하는 인원들이 많아져요. 시간이 지금 있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하시면, 시간을 그래봤자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해봤자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이라도 논술이 필요한 학생들이라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고민하고 사고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따로 남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